안녕하십니까. 미국 종양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이충기입니다. 고향 분들을 위해서 암에 관한 공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타지에서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돌봐주는 입장에서 고향 분들 잊을 수 없고 고생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공부하고 아름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자료는 광주 하일랜드 암요양병원에 요청하시면 프린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급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내용을 보지 마시고 꼼꼼히 들여보시고 아프신 본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암을 견주어 보는데 의문이 있으시면 하일랜드 요양병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미국에서도 많고 한국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데 제가 3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 유튜브로 해서 만든 비디오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암입니다. 여성 8분 중에 1명이 유방암을 걸릴 정도로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에 4가구가 살고 있다면 그 중에 1가구는 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이거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남자도 유해가 없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젊은 분들께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40세 이전에 생긴 유방암은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만하신 분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유방암이 잘 생길 수도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폐경 뒤 골다공증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치료하셨던 분들은 유방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 연구 결과가 밝혀진 10수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피임제를 사용했을 때는 역시나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임제는 중단한 후 1년 내지 5년 지난 후부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가슴에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성 혹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젖가슴이 적으신 분들, 특히나 적으면서 젖가슴 살이 단단하신 분들께서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경이 어린 나이에 생겼을 경우, 특히나 13세 이전에 생겼을 경우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결혼하셨지라도 애를 분만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 출산이 35세부터 40세 중반까지 생겼을 경우 또 유방암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 경우 모유로 애를 키우지 않는 경우 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척들의 여러 분들께서 유방암이 걸리셨다면 유전적으로 유방암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암이 생기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방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적으로 이거다 해서 나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로 확인된 사항은 애를 분만한 뒤 1년 동안 모유로 애를 키울 경우 유방암 가능성이 약 4%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분유라는 게 별로 없이 저희 어머님께서 전부 모유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 모유로 애를 키우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꼭 달리기나 에어로빅, 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 방식대로 사시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장에 다니신 여성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7시, 8시에 출근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면 저녁 먹고 아파트에서 사는데 운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활이 암 유발 인자가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이 폐경이 된 뒤 운동을 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면 유방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동양 사람들의 경우는 콩, 여러 가지 콩이 있죠. 땅콩은 아닙니다. 팥죽 만드는 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많이 드신 분들은 유방암 발생이 적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 머리 염색제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프탈레이트라는 염색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은 확실하게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성분 염색제를 사용하신다는 게 좋은데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근이라고 하잖아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공장 저녁 지키는 여성분들, 밤일을 많이 하실 때 유방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슴 사진 아니면 전산화 단층 촬영, CT 스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을 경우는 그러면은 유방암이 많이 생기느냐?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지만 유방암 유전인자로 집안 내력으로 유방암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이런 가슴 사진으로서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특정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술과 담배 줄이면 당연히 암이 적어지고, 다음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서
자라는 동물 고기를 먹을 때 유방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시고 해산물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을 진단하는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서구에서 5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진단 사진을 찍으라고 권고되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수천 명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0세 때부터 매년 검사하는 것이 유방암 줄이고 또 유방암이 생겼을지라도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가능성을 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매년 유방암 진단, 건강진단 사진을 찍으셔서 나이 70대까지 찍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70대 후에도 문제가 되시면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단 사진만 믿고 생활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가슴에 혹이 만져졌는데 유방암 사진 찍었어요. 근데 유방암 진단 사진에 정상으로 나왔다 했을 때는 더 검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5% 경우는 암으로 결국 진단이 됐는데 사진에서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 올해 찍고 내년 11월 또 찍는다고 예정을 했는데 유방암이 내년 6월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고 유방암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본인 젖가슴을 목욕하실 때 만져보셔야 돼요. 혹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혹이 만져졌는데 유방암 진단 사진이 음성으로 나왔다 할 경우는 더 검사하셔야 됩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으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또 혹이 너무 적을 경우 그럴 경우는 자기공명사진 MRI 스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기를 권합니다. 유방암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가슴 하면은 저희 신체에서 젖가슴이 있는 이유는 얘를 낳았을 때 얘의 모유를 주기 위한 우리 신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생성하는 것이 있고 우물처럼 그러면 생성된 모유가 젖꼭지로 나와서 얘가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꼭지하고 생성된 것을 연결해주는 관이 있어요. 상피내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유를 생성하는 곳이 또 따로 암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은 이제 모유가 만들어져서 젖꼭지로 가는 관 안에 생기는 암이 나중에 퍼져서 뚫고 나와서 관 밖으로 퍼지는 경우 그때 유방암이라 그러고 암세포가 생겼지만 관 안에만 있을 경우는 유방암 전에 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상피내과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치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도는 아주 경미하죠. 이 경우는 이제 보통 말하는 유방암이고 모유를 만드는 곳에서 생길 수 있는 암도 역시나 처음에는 이 모유 생성 장기 안에만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퍼집니다. 남자에게는 전립선암, 여자분들에게는 유방암으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암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란 것은 저희가 정상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몸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젖가슴을 키우고 자궁 또 뼈, 여자 특정적인 몸의 모양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전립선을 자극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유방암 세포 하나에 혈액 내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붙게 되면 그걸 수용체라는데,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일 경우 에스트로겐이 이 암세포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이 되고, 프로제스테론은 혼자 있진 않아요. 항상 에스트로겐 있고 나서 프로제스테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제스테론도 암세포를 증식시킵니다. 다음 하나는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만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다가 손에 상처를 입잖아요. 칼로 손을 비었어요. 근데 물로 씻고 연고 바르고 가만히 놔뒀는데 1주, 2주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양쪽으로 찢어진 두 피부, 분리된 피부가 점점 가운데로 몰려서 붙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붙어 있는 장소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내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또 거꾸로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은 그로스 팩터라고도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유방암 세포를 자극을 시켜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ER 그리고 번호 2를 써서 헐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유방암을 자극시켜 증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경우는 유방암 세포들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없어도 증식을 혼자 하고, 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없어도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만 증식하는 유방암보다는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혼자 스스로 알아서 증식하는 유방암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지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암 치료는 첫째, 저희가 이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점 하나만 젖가슴에 있다, 아니면 임파선으로 번졌다, 근데 임파선 벗어나서 간, 폐, 뼈, 뇌 이런 데로 번졌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보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크기. 1cm 크기로 있느냐, 2cm로 있느냐, 5cm냐, 아니면 5cm보다 더 크냐, 그렇게 크기를 나누고, 다음으로는 암이 겨드랑이 쪽으로 있는 임파선 결절로 퍼져서 그 다음에 이 경대뼈라 그러죠. 그쪽으로 가서 목으로 퍼지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임파선이 퍼져 있는가 퍼져 있지 않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치료가 다 달라요. 임파선이 양성일 경우 아니면 음성일 경우. 근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암 치료는 초기 유방암 치료,
후기 유방암 치료, 그 다음에 전이성 유방암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데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크게 이야기를 자세히 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기 유방암이라는 것은 유방암 크기가 젖가슴 안에 유방암 그 혹 자체가 5cm 이하거나 아니면 겨드랑이에 임파선에 번졌는데 그냥 하나 둘 번져 있고 임파선 자체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을 초기 유방암이라 합니다. 후기 유방암이란 것은 5cm부터 이 혹이 커져 있는 상태일 경우거나 아니면 임파선에 번졌는데 번진 정도가 심각하여 이 임파선 주위 조직에 임파선이 딱 달라붙어요. 쉽게 움직이지도 않고 떼어놓기가 어려운 상태, 아니면 가슴 쪽으로 임파선이 번져 있은 경우, 그것을 후기 유방암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검사를 하셔야죠. 조직 검사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초기냐 후기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 경우는 초기나 후기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치료가 끝난 뒤 후기 유방암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재발의 가능성이 초기 유방암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다릅니다. 이제 이것은 얼마나 퍼졌냐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방암을 자극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냐 없냐로 치료 방법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는 대부분 음성입니다. 하지만 약 3분의 1 경우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됩니다. 양성으로 판정되실 경우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유방암 세포를 증식시키는 걸 막아주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이런 거다 관계없이 현미경으로 유방암 세포를 딱 봤는데 100개를 세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열심히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렇게 증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경우는 유방암이 굉장히 느리게 증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개 세포를 봤더니 25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떤 분들은 100개 세포를 쳐다봤더니 50개 아니면 전부 100개의 세포 모두가 증식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치료를 일주일, 2주일 늦춰보면 크기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크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암세포가 우리 떡 고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슬부슬해요. 붙질 않아요. 그래서 잘 떨어져요. 떨어져서 혈액내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침범을 해서 전이게 됩니다. 이게 전이 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를 또 조사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병리학 선생님들이 유방암 조직검사하면 KI67이라는 그 수치를 말을 해줍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하죠. 나머지는 집안 내력으로 유방암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또 치료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이 일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영화 배우로 앤젤리나 졸리,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그 어머니 쪽으로 유방암 유전 인자가 대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앤젤리나 졸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고 자기 여동생도
유방암과 이 난소암이 생겨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자기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인자가 양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양쪽 젖가슴 도려내는 수술하고 난소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요. 이게 양성일 경우. 유방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한다는 것은 암이 모여 있는 몸의 조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수술 전에 암세포가 부슬부슬 떨어져서 피를 타고 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씁니다. 항암제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는 조금 이따 사전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치료인데, 단점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곳만 암세포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치료예요. 왜냐하면 수술해서 수술한 자리에 암세포가 다시 재발할 경우를 예방해 줍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가지신 분들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버리면 에스트로겐이 돌아다녀도 암세포가 증식된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르몬제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제를 그러니까 양성일 경우 이걸 차단을 시키면 또 암세포 증식이 예방이 됩니다. 면역제 치료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와서 모든 환자들에 이 적용이 되면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환자들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 분자 표적 치료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내력으로 유방암 유전 인자가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유방암, 후기 유방암, 전이성암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초기 유방암은 5cm 이하, 겨드랑이 임파선이 음성 대부분이 양성이지만 수도 많지 않고, 특히나 주위 조직으로 번져 있는 것이 없고 서로 몰려 있지 않고 그런 경우고, 후기 유방암은 크기가 크고, 그러거나 젖가슴 밖으로, 예를 들어서 가슴팍에 있는 그 살, 그 다음에 그 피 번져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이 암세포가 임파선이 지나간 데를 다 막아요. 그래서 유방 자체가 어떻게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빨개진 것처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증성 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겨드랑이 임파선이 크거나 겨드랑이뿐만이 아니라 가슴팍에 있는 임파선 양성일 경우는 후기라고 합니다. 전이성 암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젖가슴뿐만이 아니라 폐, 간, 뇌, 뼈 이런 데로 전이되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이성 암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드렸는데, 오른쪽 젖가슴에 비해서 왼쪽 젖가슴은 전체가 벌겋게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사나 단축 촬영하면 바깥 이 피부하고 피하 바로 밑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걸 조직 검사해 가지고 임파선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 염증성 암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시 많은 환자들 재조사를 해봤더니 그건 소용이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사진으로 나오는 것을만 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후기 유방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치료 방법을
하나씩 순서대로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한 뒤 한 달 뒤, 두 달 뒤 항암 치료를 한다. 아니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회복되면 한 달 뒤, 두 달 뒤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되면 방사선 치료한다. 근데 말이 쉽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이 생겨요. 수술 자리에 염증이 생겼어요. 세균 감염돼서 고름도 차고. 그래서 그걸 빼내고 그러면 그 낫는 과정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2달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치료하는데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가장 많은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결과인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3분의 2에서 4분의 3의 유방암 가지신 환자들 경우에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입니다. 그럴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되면 항암제 치료를 하고 6개월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호르몬제를 예방 목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을 투여하도록 권고합니다.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일 경우는 대부분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이면서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음성이면서 이것만 양성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항암제 치료하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분들께서는 초기부터 다른 데로 전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다 합치면 2달에서 석 달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전이된 암이 더 심각하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항암제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를 사용을 해서 더 이상 전이되는 것을 없애고 수술할 수 있는 젖가슴 부위를 줄여주죠. 암이 줄어드니까. 그러고 나 수술하고 그 뒤 방사선 치료하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를 대부분 1년간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양성이었다 할 경우는 호르몬제 쓰고 그러지 않으면 호르몬제는 사용을 안 씁니다. 이제 유방암 중에서 가장 문제는 유방암 세포가 호르몬이나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없어도 스스로 자라는 유방암입니다. 그 경우는 빨리 전이되고 커져가는 속도가 빠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치료는 수술이 먼저가 아니고 항암제와 면역치료제를 먼저 사용해서 대부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 면역치료제를 환자분이 견뎌내실 수 있으면은 2년 정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수술을 먼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젖가슴에 암이 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젖가슴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약물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암이 있는데 사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모유가
지나가는 관 안에 있는 암세포가 이 관 밖으로 나와가지고 암이 되는데, 암세포도 있었지만은 관 안에만 있는 암, 그것을 상피내암이라는, 상피내암이 주위에 많이 존재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먼저 해서 전이된 과정을 없애주고 수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젖가슴 주위 조직, 예를 들어서 가슴 그 살, 피부 이런 데로 번져 있을 때, 특히나 염증성 유방암, 그리고 크기가 크면 외과 선생님께서 이걸 제거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죠. 적은 것보다는. 그래서 줄여서 수술하면 좋으니 약물치료를 먼저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상피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일 경우는 암세포가 전이가 초기에 많이 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먼저 하고, 근데 이 경우는 암 자체가 0.5cm 이상만 되면은 약물치료를 합니다. 0.5cm 이하일 경우는 약물치료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전이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성장 호르몬이 다 음성일 경우는 역시나 0.5cm 이상일 경우는 약물치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이게 아주 조그마한데 엄지 손톱만큼밖에 되지 않은 암세포잖아요. 그런데 저희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전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표준 치료로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70세 넘으신 분들. 그러거나 70세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한 당뇨병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어서 산소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나 고혈압이 심해서 심부전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일 경우는 호르몬제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호르몬제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것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약을 사용을 해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나서 줄어지고 환자 상태가 안정이 되면 수술하고 방사선치료하고 호르몬제, 항암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항암제를 또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후기 유방암, 암 자체가 크고 임파선이 번져 있고 했을 때는 항암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 경우는 약을 한 가지만 씁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 이름이 텍솔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약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 이제 호르몬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죠. 그럴 경우는 단일 항암제, 한 가지 항암제, 텍솔하고 면역치료제 같이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항암제하고 면역치료제 3주에 한 번씩 해서 3개월, 12주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면역치료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유방암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이어서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 끝나고 방사선 치료에서 이제 10년간 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화학적인 항암 치료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의사 임의적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엑스레이로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암
조직 세포를 암 염기 서열 검사를 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 한국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검사 이름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앙코타입 DX라고 합니다. 앙코타입 DX라고. 이 수치가 23 미만이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 방사선, 호르몬제만 사용해서 치료해도 암을 없앨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어떤 환자의 경우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 환자는 다행스럽게 그 수치가 13이에요. 24, 23 미만이죠. 그래서 9년간 이 사람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고 항암제 치료에서 이 암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는 할 필요 없다고 나온 그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초기 예방을 가지신 분들께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각기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겨드랑이로 암세포가 번졌는지 번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염색 약이 있어요. 그 몸에 전혀 해가 없는 메틸렌 블루라는 것을 암세포 주위에 주사를 줍니다. 그러면 몇 시간 지나거나 하루 지난 후는 이게 이제 몰려가죠. 그래서 만약에 흘러가서 있는 임파선을 조직을 떼어내서 병리 선생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암세포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이것을 이 겨드랑이 임파선 내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 퍼져 있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모든 환자 다 이렇게 해요. 수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겨드랑이로 번진 것이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리고 젖가슴에 있는 암세포 암 크기가 적을 경우는 거기만 도려내고 임파선 퍼져 있는지 퍼져 있지 않는지만 검사해서 끝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사실은 재발이 많습니다. 저 경우만 하면.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임파선으로 많이 번졌고 암 자체 크기도 크고, 그럴 경우는 아예 이제 임파선을 검사는 했지만은 젖가슴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임파선으로 번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보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젖가슴 모든 조직을 다 떼어내고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술 중에 가장 크죠. 네, 저 경우는 요즘 아주 드물게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뒤 합병증이 너무나 많아요. 방사선 치료인데 방사선 기구가 라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젖가슴에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치료는 방사선 조사를 하나만 가지고 젖가슴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3개, 4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맞춰가지고, 이 경우는 2군데죠. 오른쪽 가슴, 젖가슴에 암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하나 비치고 왼쪽에서 하나 비쳐 서로 거기에 맞춰서 젖가슴 혹 있는 데서 가장 방사선 수치가 높도록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전산 단축 촬영으로. 아니면 약한 방사선으로 하나로만 해서 젖가슴에 있는 그 혹을 그냥 줄이기 위한 치료도 있고, 이렇게 3개 서로 다른 조사를 통해서
넓게 퍼져 있는 암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요즘에는 전산화 단축 촬영에서 계산을 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치료입니다. 물리를 전공하신 방사선 물리를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은 조사된 부위만 암을 없애기 때문에 전이된 곳에 치료하는 방사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료된 부분에 국한돼서 많은 양이 조사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나 겨드랑이를 수술을 하고 임파선 많이 떼었는데 방사선 치료 겨드랑이를 했다. 그러면 그 뒤 그쪽 팔로 지나가는 임파선이 줄어들어서 팔이 붓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제는 대부분은 암세포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독스루비신이라는 약 이름인데 저런 생소한 영어 이름을 그냥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달리 한국말로 풀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스루비신이라고 제가 그냥 썼는데 이 DNA 암 염기서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증식되는 과정을 막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은 플라틴이라는 중금속에 이 탄소나 다른 여러 가지 분자를 붙여가지고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나 암염기서열에 붙어가지고 암염기서열을 파괴합니다. 이와는 달리 텍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산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열대 지방 나무 껍질을 연구를 해서 만든 약인데 이게 이제 세포가 분열이 되는 것을 막아요. 어떻게 막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약품으로 세포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를 되지 못하고 하나로 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는 과정인데 이것은 암염기서열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아주 많이 씁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문제는 그냥 일반 손이나 팔께 있는 혈관에 주사를 못 해요. 이게 약이 잘못돼서 피부로 번지게 될 경우나 살로 번지면 손상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팍이 아주 조그마한,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인데 두께는 한 0.5cm 정도 되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수술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관이 나온 것을 정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피부가 덮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때 주사바늘로 관통을 해서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합병증이 많습니다. 이제 호르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먹는 약이죠. 하루에 한 번씩.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라는 것은 차단입니다. 그냥 막아요. 이것은 폐경기 이전에 여성분들에게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를 여기서는 보여주는데 암세포 안에 여기가 에스트로겐이 암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가 붙으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염기서열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래서 수용체 차단제를 줘서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증식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젖가슴에는 그런데 이 수용체 차단제가 자궁 내막에는 거꾸로 암이 있을 때 암을 증식시켜요. 그래서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시면 특히나 타목스펜이라는 약을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산부인과에서 반드시 검사하셔야 돼요. 펩스미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근데 발생된 그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걸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검사하셔야 돼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께서는, 폐경기란 말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다가 멈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멈추고 난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없을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약 1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 몸 지방, 피하 지방, 그 다음에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이런 데서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약 10% 정도.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용체 차단제를 쓸 필요는 없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을 시키면, 억제를 시키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가 아니고 합성 억제제를 폐경기 이후에는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도 2015년까지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어떤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거진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면 에스트로겐 합성 억제제를 사용한 사람보다 재발이 더 많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전 세계가 폐경기 후에는 합성 억제제를 사용하고 폐경기 이전에는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통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권고하는 그 치료 기간이 10년입니다. 말이 쉽지 그 몸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10년 동안 막는 치료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그 약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10년을 5년만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암 염기 서열을 조사를 해요. 근데 그 미국에 이 회사가 있는데 홀로직이라고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를 해서 이 검사는 피 검사가 아니고 수술해서 떼어낸 암 조직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이걸 적용 대상으로 해주고 본인이 부담 좀 하고 하면은 쉽게 되는데 한국 사정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검사를 해서 5년 치료 끝난 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 5년을 더 치료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이 환자 경우는 치료해야 된다. 왜냐? 5년만 했을 때는 14%의 재발 가능성이 있고 10년을 치료하면은 14%가 4.6%로 줄어든다 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DNA 암 염기 서열 검사로 환자의 예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치료합니다.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 헐세텐입니다. 헐세텐. 이게 암세포잖아요. 그리고 암 그 핵이고, 암세포 질이고, 암세포 바깥인데, 암세포 바깥에 수용체가 두 개가 있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이 헐트라는 게 그냥 붙으면 곧바로 암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그 염기세를 자극해서 증식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하고 똑같죠. 기전은. 근데 이 약은 주사로 줍니다. 항암 치료할 때 한 번
치료하면서 3주에 한 번씩 하고 어떨 때는 2주마다 할 수도 있고 3주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간이 1년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 면역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음성, 상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키투르닥에서 이게 이제 유일하게 FDA에서 승인한 약입니다. 네, 이것은 암세포가 있는데 저희 몸에 경찰이 있어요. 임파구. 혈액 내에 경찰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암세포 이제 쉽게 말하면 깡패 아닙니까? 경찰이 깡패를 잡아서 집어넣는 깡패가 경찰에게 속여요. 깡패가 아닌 것처럼. 그것을 이 약이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몸의 경찰 역할하는 그 T임파구라는 것이 암세포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다 준비해 드린 거고요. 2부는 전이성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는 치료 합병증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